오늘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은 토트넘에게 5대3 승리를 거뒀지만 선발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었죠. 사실 이강인의 선발은 최근에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최근 경기력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도 55분쯤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는 프랑스 현지에서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심지어 이강인 대신에 은장투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장투를 가운데 쓰는 선택을 엘리케 감독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강인이 나오게 되면 이강인과 흐비차, 바르콜라가 같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흐비차가 가운데서 뜁니다. 이강인을 오른쪽에 보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흐비차가 가운데에서 뛸 때 활약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을 오른쪽에 뒀을 때 이강인의 경기력이 좋지만 흐비차가 이렇게 되면 가운데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흐비차를 그냥 오른쪽으로 보내자. 대신에 가운데에서 이강인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조금 더 9번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을 배치하자. 그게 이제 후보군이 곤살로 아무스, 마율루 였겠죠. 근데 심지어 곤살로 아무스와 마율루도 아니고 오늘은 은장투가 나왔습니다. 은장투가 2007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거든요. 심지어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도 선발로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은장투가 그리고 완전히 9번 공격수도 아니고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유망주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은장투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흐비차를 가운데서 쓰는 것보다 측면에 쓰면서 가운데에 그냥 이제 이강인을 쓰는 것보다 은장투를 쓰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밀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덴벨레와 두에가 선발로 못 나오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이런 경기에도 그리고 이런 폼에도 못 나온다면 이강인 선수에게는 매우 가혹했던 선발 라인업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구했던 바는 그거죠. 은장투가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흐비차를 오른쪽에 두는 것도 있지만 엘리케 감독이 늘상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선수 그리고 스위칭 플레이,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은장투, 흐비차, 바르콜라 이 세 명이 계속 스위칭하면서 이제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겠다. 이게 의도한 바였어요. 그런데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단 오늘 골 기대값이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이 높았지만 67%, 골 기대값은 토트넘이 더 높아요. 이 뜻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오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의 골 기대값은 0.15였습니다. 토트넘은 0.91이었고요. 거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오늘 경기는 특히나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들고 나왔냐면 프랭크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기본적으로 스위칭 플레이, 파초, 마르키뇨스, 멘데스 백스리 만들고 에메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파비안 루이스, 바르콜라, 은장투, 네베스, 흐비차 요런 상황에서 여기서 공격 숫자도 많을 뿐더러 순간순간 에메리라던가 아니면 비티냐가 올라가서 가운데 지역의 선수를 많이 두죠. 그러면서 스위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프랭크 감독은 좌우에 베리발과 사르를 두는 매우 수비적인 선택을 합니다. 베리발과 사르가 측면에 배치되지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을 정말 강하게 틀어막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미드필드 라인에 스위칭이 많다면 베리발과 사르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완전히 중앙을 막겠다. 이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강인이 오른쪽에 나왔을 때 특징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준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케 감독의 선택이 좋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흐비차를 오른쪽에 두니까 흐비차가 여기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 어색하게 계속 접고 들어와요. 흐비차가 여기서 이제 직선적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를 올린다 한들 은장투가 키가 엄청 큰 선수도 아니고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바르콜라가 반더벤 로메로와 제공권 싸움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고 들어오는데 접고 들어올 때 흐비차가 애매하게 오른발로 이제 접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각도상 접고 들어왔을 때 왼발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흐비차가 왼발 쓰는 선수가 아니니까 플레이도 애매해지고 심지어 토트넘은 베리발과 사르가 안으로 들어와서 선수가 안에 밀집해 있는데 그냥 흐비차가 안으로 드리블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반복이 됐어요. 이 장면 보면 이제 토트넘의 라인이 4-4-2인데요. 여기서 베리발이 왼쪽에 있고요. 사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르와 베리발이. 근데 이때 측면에 흐비차가 있으니까 흐비차에게 볼이 가요.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공격을 하는데 분명히 토트넘의 수비가 몰려있죠. 중앙에 몰려있고 베리발도 여기서 뒤로 물러나려고 해요. 안쪽으로. 그런데 흐비차가 여기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이래 버리면 흐비차가 왼발 쓰는 선수도 아닌데 접고 들어오니까 애매해지죠. 왼발로 뭐 슈팅할 것도 아니고 사실 애매한 상황. 그런데 심지어 사르도 가운데로 베리발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편에 좋은 이제 공간이 났는데 이 공간을 흐비차가 이제 연결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운데에서 둘러싸여서 볼을 뺏기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흐비차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 가운데에 나와도 흐비차가 별론데 오른쪽에 나와도 흐비차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결국에 흐비차는 왼쪽에 나올 때 오른발을 쓰면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베스트인 거죠. 근데 오늘 경기 이제 왼쪽에 바르콜라를 쓰다 보니까 그럼 흐비차를 가운데 써야 되나? 그럼 가운데는 또 별론데? 그러면 이강인을 그냥 차라리 빼고 흐비차를 오른쪽에 두자. 이 선택이 오늘 경기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토트넘이 경기력이 생각보다 선전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그 결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베리발과 사르, 이 15번과 29번 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가운데로 들어와서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반대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흐비차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밀집해 있는 공간에 가운데로 특히나 바르콜라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밀집한 공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가 매우 힘든 경기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앙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를 측면에 둘 때 요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롱킥을 많이 쓰니까 무안이라던가 히샬리송 오늘 투톱으로 나왔던 선수들은 오히려 측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베리발과 사르는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오는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습을 할 때 보면 무안이라던가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달려나갔다가 여기서 싸워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베리발이나 사르가 안으로 들어와서 세컨볼을 가져갑니다. 요런 컨셉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베리발과 이제 사르가 움직일 때 간간히 그레이가 올라와서 또 도움을 주는 그레이가 오늘은 미드필더로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파리 생제르맹을 굉장히 잘 괴롭히는 장면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토트넘이 역습할 때 장면이죠. 아까는 이제 수비할 때 이제 사르라던가 이제 베리발이 안으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안이가 측면으로 나가고 있고 롱킥을 무안이 쪽으로 떨어뜨려줘요. 그럼 무안이가 여기서 싸울 때 자연스럽게 베리발과 사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볼이 떨어지는 순간 이 공간으로 베리발과 사르가 볼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때 보면 늘상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르와 베리발 안으로 들어와 있고 앞쪽에서 히샬리송과 무안이가 싸우고 있고요. 떨어뜨려주는 볼을 여기서 가져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베리발과 사르 저 두 선수가 핵심이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득점 나올 때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왼쪽에서 스펜스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베리발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스펜스가 볼을 잡는 거 보고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베리발이 측면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리발을 측면에 뒀을 때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동선인 거죠. 그래서 베리발이 뛰어갈 때 뛰어가는 베리발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리발이 공간을 만들고요. 뛰어나가면서 이제 베리발이 측면으로 뛰니까 이번에는 중앙 수비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갑니다. 이때 뒤에 있었던 아치그레이가 요 공간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베리발이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아치그레이가 안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베리발이 이제 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끌어내면서 공간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그레이가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를 오늘 히샬리송과 무안이 투톱을 썼을 때 장점은 그래도 토트넘이 체격 조건이 키가 큰 선수가 앞쪽에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이제 무안이가 머리에 맞춰서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득점을 하게 되는 제공권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오기까지도 베리발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레이가 침투했다가 많이 뛰는 선수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는 과감하게 사비 시몬스, 브레넌 존슨, 쿠두스 이런 선수들을 다 빼고 많이 뛰는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이러한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는 실제로 꽤 잘했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단 한 명의 선수 비티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그냥 토트넘이 체급 차이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거였냐? 이게 이제 그 코너킥 상황에서 약간 이제 토트넘이 미스가 났던 장면인데 모든 선수가 다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비티냐 쪽이 비었어요. 근데 비티냐가 워낙에 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은장투가 비티냐 쪽으로 넘겨주고 비티냐가 슈팅을 하는데 슈팅 궤적이 말도 안 됩니다. 그 비카리오가 손도 쓸 수 없는 상단 코너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게 골 기대값이 0.03이에요. 0.03. 그리고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골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티냐가 볼을 가지고 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를 잘했어요. 베리발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사르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토트넘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비티냐가 말도 안 되는 슈팅을 합니다. 이 수비를 뚫고 반대편 옆구물로. 요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비티냐의 원맨쇼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경기 중간에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가 너무 안 풀리니까 현지 중계 카메라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강인을 비춰주는 장면. 이렇게 이강인을 비춰주는 장면이 나왔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강인이 있을 때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거의 다 이강인이 담당을 했었고 특히나 최근 경기들은 덴벨레와 두레가 없을 때 분명히 이강인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을 빼고 은장투를 넣어서 빠른 선수 위주로 이제 오늘 경기를 구성했던 이 엔리케 감독의 선택이 안 통했다 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해주는 지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경기에서 뺐다는 거 심지어 지난 주말 경기에서 50분에 이제 이강인을 뺐기 때문에 이강인의 체력도 많이 남아있고 사실 그때 그렇게 빼면 보통 엔리케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거의 무조건 선발로 쓰거든요. 그런데도 이강인을 안 썼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진짜 이강인이 에이스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이강인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보여줬는데 증명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강인을 안 쓴다라는 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이 오늘 경기 제공권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준비가 괜찮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이거 늘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뛰면서 수비를 붙잡아 놓고 있고요. 딱 한 명의 선수 히샬리송만 뒤로 빠져 있어요.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들어옵니다. 아주 좋았던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서 히샬리송이 머리에 맞춰주고요. 맞춰준 볼을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가 슈팅. 이 슈팅이 이제 맞고 나온 걸 다시 무한이가 득점. 요 세트피스 패턴으로 이제 토트넘이 그래도 먼저 선제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비티냐의 말도 안 되는 골 때문에 동점 다시 앞서 나가는 골까지는 만들어냈었다. 근데 이제 비티냐가 아까 그 두 번째 골도 골 기대값이 얼마냐면요. 말도 안 돼요. 0.04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골은 0.03, 두 번째 골은 0.04. 수비수들을 앞에 많이 두고 했던 슈팅이기 때문에 오늘 골 기대값이 0.07이었어요. 비티냐가. 그런데 두 골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적인 형태가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비티냐의 정말 개인 기량, 개인 원맨쇼 이걸로 파리 생제르맹이 토트넘을 따라간 경기였고 여기에 더해서 정말 파리 생제르맹이 개인 기술로 따라가니까 마지막에는 토트넘이 좀 자멸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멸했던 장면들이 세 번째 실점 장면 이런 거죠.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이강인이 들어온 다음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은 모든 선수를 이제 대인마크하는 팀이다 보니까 다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풀어나가려고 짧게 패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로메로가 볼을 받아서 돌아선 다음에 앞쪽에 있는 무아니한테 패스를 줘요. 그런데 이미 파리 생제르맹은 달려나와서 압박을 걸고 있죠. 수비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았고 일단 그 다음에 볼을 뺏기자마자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게 네베스가 바로 여기서 약간 지체만 했으면 바로 둘러쌀 수가 있었어요. 토트넘이. 그런데 여기서 바로 힐킥으로 줍니다. 힐킥으로 파비안 루이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완벽하게 파비안 루이스가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파비안 루이스의 득점. 이런 걸 보면 오늘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매우 잘 짜왔고, 오히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전술적으로는 이강인을 빼고 은장투를 넣어서 은장투, 흐비차, 바르콜라 이 쓰리톱이 약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예요.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오늘 또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실제로 2대2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이강인을 넣은 거잖아요. 이강인이 들어온 다음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면 확실히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상대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밀집시켜놔도 이강인의 왼발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흐비차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이강인이 나오니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메리가 이제 측면으로 돌아뛰는 장면인데, 이강인은 왼발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장점이 왼발로 바로 뭐 슈팅이나 이런 연결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베리발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공간을 좁히려고. 그런데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에메리가 뛰니까 에메리에게 패스를 주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발이 순간적으로 에메리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쏠려요. 이때 이강인이 순식간에 접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강인이 여기서 왼발 각도를 만들어서 여기서 슈팅. 이 슈팅이 정말 일단 뭐 왼발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접고 들어가서 슈팅이 가능한 거고요.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는 슈팅을 이제 비카리오가 막아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강인이 왼발로 잡아놓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수비를 풀어내냐면, 안으로 들어갈 때 수비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선수, 무조건 이제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 이 선수가 한 명 빠져들어가고, 이때 이강인이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토트넘이 내려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흐비차랑 다른 점이, 흐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오른발로 약간 어색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왼발을 쓰다 보니까 경기정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이때 요 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강인이 측면을 넓게 쓰니까. 그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가 딱 들어가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오히려 그리고 흐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흐비차가 오히려 오른쪽에 나올 때마다 이강인이 나오면서 흐비차가 가운데로 갔거든요. 그리고 은장투가 이제 왼쪽으로 갔죠. 근데 흐비차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흐비차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수비가 무너졌고요. 여기서 이강인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도 오히려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비차가 처음부터 오른쪽에서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 오른쪽 라인에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흐비차가 뛰어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좋은 공간이 난 다음에 드리블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드리블을 합니다. 그리고 흐비차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발생했던 문제는 이강인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고, 그리고 흐비차 때문에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요 라인에 공간이 발생을 했어요. 끌려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흐비차가 드리블을 합니다. 그러니까 흐비차에게도 결국에는 공간이 나니까 더 좋은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흐비차가 이 안쪽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 들어가고요. 드리블을 해 들어갈 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누군가는 다시금 끌려 나와야 되잖아요. 끌려 들어오다가 결국 수비가 너무 끌려 들어와서 밀집해 있고, 이때 뒤에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흐비차가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를 주면서 우당탕탕하면서 뒤로 볼이 흘렀죠. 여기서 비티냐의 슈팅, 이 슈팅이 로메로의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나와요. 이 페널티킥이 나오는 과정에도 결국에 시작점으로 가다 보면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이강인이 나왔을 때 토트넘이 수비가 밀집해 있어도 수비를 밀집시키는 걸 이강인이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죠. 이강인이 여기서 우도기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도기가 끌려 나오고 있죠, 이강인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이기고 있으니까 경기 조율도 굉장히 잘하는 게, 여기서 우도기를 보면서 슬금슬금 볼을 끌고 그냥 뒤로 갑니다. 슬금슬금. 일부러. 어차피 급한 건 토트넘이니까요. 그래서 슬금슬금 뒤로 가니까 우도기의 위치가 더 높아졌어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이 공간을 이강인이 만든 다음에 찔러줍니다. 완전히 수비가 무너졌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강인의 패스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에메리가 뛰어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에메리가 수비를 뒤까지 끌고 들어왔다가 다시금 이강인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수비가 뒤로 물러났으니까 오히려 수비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멀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제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왼발로 접고 들어갑니다. 접고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수비들이 에메리 때문에 뒤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겼어요. 이 공간으로 이강인이 패스를 넣어주고요. 패스를 넣어준 다음에 다시금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볼을 받는 선수를 막기 위해서 반더벤이 올라오니까 이때 덴벨레에게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강인이 리턴 패스를 받자마자 패스 받아서 덴벨레에게 공격을 만들어줬죠. 완전히. 그래서 덴벨레가 또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덴벨레가 욕심 부리지 않고 심지어 하무스에게 밀어줬고요. 하무스가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 이런 것만 봐도 오늘 이강인이 나오기 전과 이강인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공격 과정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졌고, 토트넘이 수비를 밀집시켰을 때 이 밀집된 수비를 이강인이 나오니까 훨씬 더 끌어내면서 공간을 잘 만들어줬다. 심지어 세트피스에서도 뭐 이강인의 이 킥이 워낙에 정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로 득점도 만들어냈죠. 물론 이게 어시스트가 되지 않았지만 이강인의 킥이 정확하니까 계획을 한 대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이 이제 코너킥을 칠 때 앞쪽으로 달려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적절한 높이의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여기서 머리에 맞춰서 바로 뒤로 떨궈줍니다. 이 떨궈준 볼이 좋은 공간에 떨어지니까 여기서 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파초가 득점. 결국에 이런 세트피스 한 방도 이강인의 왼발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이강인이 나온 다음에 경기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의 요즘 이 컨디션을 보면 왼발의 감각도 살아났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이 분명히 폼이 좋은 이강인을 안 쓴다는 거.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엘리케 감독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확실히 선택을 해서 이강인을 안 쓰고 은장투를 넣어서 흡이차를 오른쪽에 두는 걸 나는 더 선호한다. 중요한 이제 챔스 경기에서 빠른 선수들을 빨리 앞에 배치해서 스위칭하는 걸 내가 더 선호한다 라는 걸 이제 오늘 보여준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단순히 오늘 한 경기에서 선발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강인이 나왔을 때 최근에는 이강인이 제일 잘해요.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강인을 안 쓴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덴벨레 복귀했고요. 두에도 복귀할 예정이라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강인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리 잘해봐야 주전에 대한 기회가 다시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 주전 경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은 이강인 선수가 못한다,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엘리케 감독의 스타일상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그 공격 라인의 스타일이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엘리케 감독과 결국에는 베스트 멤버로 올라서기에는 현재 한계가 좀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